여러분, 저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가난을 보았고, 이 나라가 폐허에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혼자 남겨진 여성들이 가진 것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돈을 빼앗아 간 것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쉬웠을 겁니다. 험악한 얼굴, 위협적인 태도, 수상한 눈빛, 그런 것들은 우리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본능이 경보를 울립니다. 하지만 제가 105년 동안 목격한 진짜 위험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때로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듣기 좋은 말의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생 철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철학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논리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한다는 것.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마음이 외로울 때는 판단력의 문이 살짝 열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으로 아름다운 말들이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라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간절히 필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판단력을 대신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위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겉으로는 선의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재산과 자유와 존엄을 조금씩 갉아먹는 5가지 문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5문장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방어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어란 어떤 말이 자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지를 미리 아는 것입니다. 105년을 살고 나서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평화로운 노년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조용한 자신감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 자신감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50대 시절에 가까이 지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고 퇴직 후에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총명하고 단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68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혼자가 되셨고 저는 가끔 안부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들떠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린
재테크 설명회에 다녀왔다고 하셨습니다. 강사가 매우 친절했고 설명이 너무 논리적이어서 반박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분은 40년 동안 모은 저축을 그곳에 맡기셨습니다. 1년 후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왜 그 설명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셨냐고.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이 그럴듯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참 다정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리석음의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하면 돈이 2배가 됩니다. 이 문장은 언제나 가장 듣기 좋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피곤할 때,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 그리고 누군가 내 말을 경청해 주는 것이 오랜만일 때, 그 순간 우리 뇌는 정보를 분석하는 기관이 아니라 위로를 갈망하는 기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비합리적인 약속도 가능성처럼 들립니다. 저는 철학자로서 이것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인간은 손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익을 원하는 마음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노후를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때 2배라는 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안심처럼 느껴집니다. 이 돈이 더 불어난다면 나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 나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아도 된다. 이 생각이 판단보다 먼저 작동합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정당한 수익에는 언제나 정당한 시간과 정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단기간에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불안을 정확히 겨냥한 함정입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금리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말 앞에서는 그 어떤 설명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들리더라도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한 가지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48시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절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집에 돌아와 이틀을 기다리십시오. 이틀 뒤에도 그것이 여전히 좋은 생각처럼 느껴진다면 그때 가서 신뢰할 수 있는 가족 혹은 금융기관의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진짜 기회는 48시간을 기다려 줍니다. 서두르라고 압박하는 기회는 기회가 아닙니다. 돈이 2배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진 돈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0년 동안 아끼고 모은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시간이고 여러분의 존엄이며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용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2배라는 말 한마디에 건네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 저에게는 오랫동안 가르쳐온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고 저는 그를 친자식처럼 여겼습니다. 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몇 달 안에 꼭 갚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우리 사이에 무슨 서류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 쓰면
오히려 서로 어색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신뢰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어리석었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약서를 요구하면 관계가 상할까봐, 내가 그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저는 스스로의 판단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나만 믿으세요.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가 필요해요? 이 문장은 매우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신뢰를 요청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거부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은 계약서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이죠. 서로를 위해 기록으로 남겨둡시다. 문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증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철학을 가르치면서 늘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어를 주의 깊게 들으라고 같은 의미처럼 보이는 두 문장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다고. 믿어달라는 말과 확인해도 된다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자신이 있는 사람은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검증을 피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에게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관계를 잃는 것이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에도 조용한 집안에 혼자 앉아 있다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다정함을 잃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때로 당연히 요구해야 할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관계를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진짜 신뢰는 문서가 없어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진짜 신뢰를 가진 사람은 문서를 요청받았을 때 기꺼이 응합니다. 한 가지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돈이 오가는 모든 상황에서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십시오. 그것이 가족이든 오랜 친구든 신뢰하던 지인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관계가 진짜라면 기록이 그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기록 때문에 흔들리는 관계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지켜야 할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제자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그 감정은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에게 남겨준 교훈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신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와 무방비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 나라가 불타고 있을 때
저는 살아남기 위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폐허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시간들을 저는 직접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역사 속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목격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군중이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그 방향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970년대 사람들은 너도 나도 땅을 샀습니다. 다들 사고 있다는 말 하나에 평생 모은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1990년대 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평생 후회한다는 말이 골목마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외환 위기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들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면 손해예요. 이 말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옷만 갈아입고 다시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왜 이 말이 이토록 강력할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인간은 혼자 틀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틀리면 그나마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나 혼자 반대 방향에 서 있다는 느낌, 그 고독감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에게 이 압박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조언을 구할 남편도 없고 함께 결정을 나눌 사람도 마땅치 않을 때 다들 하고 있다는 말은 그 자체가 일종의 허가증처럼 느껴집니다.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니 괜찮다는 착각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들이라는 말 속에 있는 그 군중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위기입니다.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팔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하고 있다는 말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압박을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을 빼앗기 위해 설계된 문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 하면 손해예요. 라는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은 두 가지를 동시에 공격합니다. 첫째는 조급함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공포를 심어줍니다. 둘째는 후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라는 상상을 미리 심어줌으로써 현재의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멈추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문장이 노리는 것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진짜 좋은 기회를 몇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서두르라고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투명하게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볼수록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반면에 가짜 기회들은 언제나 빠른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질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보다 분위기와 감정에 의존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원칙을 드립니다.
누군가 다들 하고 있다거나 지금 안 하면 손해라고 말할 때 그 즉시 마음속에서 경보음을 울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하루 이상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진짜 기회라면 내일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밤 사라지는 기회는 처음부터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군중을 따르는 것은 때로 편안합니다. 하지만 편안함과 안전함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군중의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조용하고 냉정한 판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판단력이야말로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5가지 문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4번째 문장은 나머지 4가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장들이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 문장은 여러분을 완전히 혼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된 사람은 훨씬 더 쉽게 무너집니다. 자식들한테는 비밀로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안에 담긴 위험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들어온 사람으로서 이 문장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것인지를 느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여러분을 배려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괜히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어머니가 스스로 결정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독립적인 어른이시잖아요.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립입니다. 몇 해 전 서울에 사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셨고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부를 묻는 사이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주 전화를 했고 가끔 반찬도 가져다 주었으며 명절에도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을 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졌을 무렵 그 사람은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자식들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괜히 반대하면 어머니만 힘드시잖아요. 할머니는 그 말을 따르셨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자녀들이 우연히 통장 내역을 보게 되었을 때 이미 2억 원 가까운 돈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할머니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오랫동안 너무 외로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정확히 알고 접근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장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약한 곳을 찾아서 그 약한 곳을 통해 들어옵니다. 가족에게 비밀을 만들라는 말은 언제나 고립의 시작입니다. 피해는 언제나 고립 속에서 자랍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찰이 아닙니다. 법원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피해자 곁에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으면 두 번째 눈이 생깁니다. 다른 관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혹시 이상한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 줄 사람이 생깁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먼저
가족을 차단합니다. 그 도구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돈에 관한 이야기를 자식에게 숨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식 대신 선택해야 할 사람이 그 낯선 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 말하기 어렵다면 오랫동안 신뢰해온 친구에게라도 말씀하십시오. 담당 금융기관 직원에게라도 확인하십시오. 어떤 방식으로든 두 번째 눈을 만드십시오. 한 가지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족에게 숨기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어떤 이유로 포장되어 있든 간에 그 자리에서 즉시 대화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의 모든 금전적 관계를 다시 처음부터 의심하십시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비밀은 관계를 깊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관계는 투명함 속에서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빛을 피하려는 것들은 언제나 의심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105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나이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마지막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함께 걷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젊은 시절 자주 가던 골목이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얼굴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진짜 마지막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할 때 그것은 거의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결정하셔야 해요. 이 문장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문장 중에서 가장 노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이 말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놓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기회 상실 공포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무언가를 잃는 고통을 훨씬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다는 말은 그 고통을 미리 상상하게 만들어 여러분의 판단력을 순식간에 마비시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학자들도 만났고 사업가들도 만났으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경험 속에서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진심으로 좋은 것을 권하는 사람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의사는 환자에게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라고 압박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선생님은 학생에게 오늘 등록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서두름은 언제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연막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이유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작은 실험을 해 보시길 권합니다. 누군가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하루 자고 나서 결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십시오.
진짜 좋은 제안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을 압박하려던 사람이라면 갑자기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본성이 높아지거나 더 강하게 압박하거나 또는 서운함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 반응 자체가 이미 답입니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루를 기다렸다가 더 나빠진 결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가 평생을 후회하게 된 결정은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하루의 기다림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충동을 가라앉혀줍니다. 두려움을 가라앉혀줍니다.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그 하루가 여러분의 40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에게 이 문장이 특히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저녁 식탁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 대화 자체가 하나의 방어막이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분들은 그 대화 상대가 없습니다. 결정의 순간에 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자신만의 규칙으로, 자신만의 원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제 기준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는 기회는 기회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뜬 뒤에도 여전히 좋아 보이는 것만이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105살이 된 지금도 스스로를 부끄럽지 않게 지켜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서두르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생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스스로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입니다. 여기까지 오셨군요. 저와 함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5가지 문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2배가 된다는 말, 계약서가 필요 없다는 말, 다들 하고 있다는 말, 자식에게 비밀로 하라는 말, 그리고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말. 이 5문장은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고립시키고 서두르게 만들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것을 지키는 일이며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난해진 뒤에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 작은 것 하나를 부탁할 때마다 미안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 내 삶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진짜 고통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 조용한 자립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자유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먼저 떠나고 자식들은 자신의 삶으로 바빠지고 예전 같으면 함께 나눴을 이야기들이 이제는 갈 곳이 없어질 때 그 막막함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오랜 세월 곁에서 보아왔습니다. 그 외로움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여러분의 판단력을 대신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외로움은 감정입니다. 판단은 이성입니다. 그 두 가지는 함께 존재할 수 있지만 서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정함과 신뢰는 다릅니다. 친절함과 진심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5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말 앞에서는 반드시 멈추십시오. 문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심하십시오. 군중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의 속도로 생각하십시오. 가족에게 숨기라는 말은 고립의 신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결정이든 하루의 밤을 넘기십시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이제 105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분명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날들을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으며 조용하고 따뜻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입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끝까지 나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존엄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그 문을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조용한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고요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흘러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